빠방하이, 오랜만에 돌아온 아따맘마 속 일본 문화 영축. 최근 새로운 시즌이 공개되면서 기상천외한 일본의 문화들이 등장했습니다. 백화점의 포지션을 위협하는 일본의 약국 문화부터 한국만큼이나 자전거 도둑이 많은 이유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아따맘마 속 기상천외한 일본 문화 시작하겠습니다. 시험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동동이 왠지 입맛이 없어 보이더니 결국 밥 한 숟갈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네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모두가 잠든 새벽, 동동이는 여전히 공부에 매진 중입니다. 그때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 저녁을 제대로 못 먹은 탓에 출출해진 거죠.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온 동동이. 엄마가 깨면 잔소리 폭격 맞을 게 뻔하니 빠르게 주방을 스캔해보는데요. 하지만 오늘따라 남은 밥은 없고 눈에 들어오는 건 냉장고 위에 놓인 식빵뿐. 결국 마요네즈와 햄, 치즈를 챙겨 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식빵에 마요네즈를 듬뿍, 그 위에 햄과 치즈를 차곡차곡 올린 뒤 다시 빵으로 덮어주면 동동이표 마요네즈 샌드위치 완성! 맛이 어떠냐고요? 퍽퍽한 식빵에 느끼한 마요네즈가 찰떡처럼 붓고 슬슬 질릴 때쯤 느껴지는 햄과 치즈의 맛, 이게 은근 별미라고. 일본 음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마요네즈. 가라아게, 오코노미야끼, 마카로니, 야끼소바, 그리고 국민 간식 참치마요, 주먹밥까지 단짠단짠한 일본 음식에 고소한 마요네즈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무적의 조합이 되는데요. 맨밥에 마요네즈를 비벼먹는 건 기본. 동동이처럼 식빵 위에 듬뿍 짜먹기도 하고, 반숙 계란에 마요네즈 한 숟갈, 짭짤한 명란젓에 마요네즈 두 숟갈. 보기만 해도 혈관 확확 막히는 듯한 이 느낌. 오죽하면 마요네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마요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이죠. 와? 일본 마요네즈는 제조 방식부터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일반적인 마요네즈는 전란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 마요네즈는 대부분 노른자만 사용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야? 싶을 수 있지만 노른자만 사용하면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럽고 입안에서 크리미하게 녹는 질감이 강해지고 색도 더 노랗고 진한 느낌이 들죠. 여기에 다시마 추출물이나 아미노산 등 감칠맛을 극대화할 MSG가 들어가 있어 고소한 감칠맛이 가히 넘사벽이라는. 사실 일본인의 마요네즈 사랑은 한 사람의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1910년대 일본인 사업가 나카지마는 홍조림 연구를 위해 미국에 머물던 중 마요네즈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고소하고 새콤하고 감칠맛 쩌는 이 맛. 마요네즈의 높은 영양가와 풍미에 매료된 그는 1918년 일본으로 돌아와 개발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미국식과는 달리 달걀 노른자를 듬뿍 사용해 한층 더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마요네즈를 완성. 1925년 마침내 일본의 국민 마요네즈 큐피가 탄생했죠. 이후 모든 요리에 어울리는 만능 소스라고 홍보했으며 이 마케팅은 일본 전역을 강타. 일본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스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저도 마요네즈 참 좋아하는데요. 일본 여행 가면 큐피 마요네즈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갑자기 감기에 걸린 동동이. 엄마는 허겁지겁 국내 약국으로 달려가는데요. 와, 감기약 가격이 무려 32,800원. 작고 저렴한 걸로 바꿔달라고 해봤지만 비싸고 약 많은 게 효과가 좋다는 말에 강매 아닌 강매를 당해버렸죠. 영 찜찜하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합니다. 약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반대편 건물에서 들려오는 요란스러운 소리. 운명의 장난일까요? 하필 오늘 대형 약국의 오픈날이었죠. 애써 모른 척 지나치려 했지만 발길은 이미 매장 안으로. 그리고 도착한 감기약 매대 32,900원. 그래도 나름 100원에 저렴하게 구매했네요. 무슨 그 옆에 놓인 작은 사이즈의 감기약. 보통 약국하면 약 파는 곳, 조용한 분위기, 아픈 사람만 가는 곳, 이런 이미지가 주로 그려지지만요, 일본의 약국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마트야, 편의점이야. 라면, 음료, 화장품, 생필품까지 카드. 계산대 옆엔 간식들이 수북이 쌓여있죠. 이곳의 정체는 바로 드럭스토어, 말 그대로 약을 파는 가게, 즉 약국입니다. 각종 상비약은 기본 탑재에 화장품, 생활잡화, 세제, 음료, 심지어 반려동물 용품은 물론 어떤 매장은 고기나 채소 같은 신선식품까지 취급하죠. 그럼 약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일본의 의약품 관리와 유통 감시가 워낙 깐깐해서 판매되는 건 전부 안정성 검증을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대부분 약사 1명 정도는 상주하고 있어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은 물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까지 안정성이 꼼꼼히 보장되어 있다는. 1970년대 일본의 약국은
생활자파를 더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9년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드럭스토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체인화해 대규모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들이 등장. 이 시기부터 드럭스토어는 단순 약국을 넘어서 건강, 미용, 생활을 모두 커버하는 복합 매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물론 지금도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조제약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중적 인기는 역시 드럭스토어가 압도적이라는. 일본 여행 가면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이는 아빠. 아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지만 아빠는 늘 무표정, 도무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아빠에게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퇴근 후 맥주와 곁들이는 안주 타임. 까먹는 재미가 쏠쏠한 누에콩, 연근조림과 타코야끼, 새콤달콤한 우메보시 무침, 바삭한 고기 한자 튀김, 홈메이드 오코노미야끼, 홍자반 다시마조림, 잠반다 때려 넣은 냉털 볶음, 윤기 자르르 겉바속촉 군만두, 퇴근길 마트에서 사온 돼지고기 오양장육. 매회마다 아빠의 술안주 먹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독특한 안주들이 넘쳐나죠. 그 중에서도 지분율 1위는 바로 엄마의 시그니처 어묵요리, 노말한 어묵볶음을 시작으로 속 든든 엄마표 어묵전골, 두껍게 채 썬 어묵을 올린 샐러드, 스테이크 소스를 올린 어묵 스테이크, 오이와 치즈를 넣어 만든 어묵말이까지. 어묵만 먹으면 질리지 않냐고요? 오히려 아빠는 엄마 요리보다 어묵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쫀득하게 찐 흰살 생선 어묵 카마보코, 생선 반죽을 꼬치에 감아 쪄낸 뒤 구운 치쿠와, 생선 반죽을 기름에 튀겨낸 타츠마하게, 담백하면서도 짭짤하니 기름진 이 맛. 대부분 동네 슈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맥주와 어울리는 훌륭한 안주가 되죠. 이 밖에도 채썬 생강을 넣어 풍미를 살린 생강 삼겹살 볶음, 아삭한 오이와 죽순을 중화식으로 볶아낸 오이 죽순볶음, 밀가루 없이 야채만 볶아낸 볶음 오코노미야끼, 잘게 채썬 파에 차수를 곁들인 파 차슈무침까지. 맛은 물론 가성비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MZ식 안주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우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아리의 자전거. 설마 했는데 진짜 도둑 맞아버렸습니다. 큰맘 먹고 플렉스한 고급 자전거를 잃어버리다니. 엄마의 등짝 스매싱 100대 확정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은 아리. 자전거의 특징을 써내려가던 순간 문득 체인을 채우는 걸 깜빡했다는 기억이 떠올랐죠. 이건 뭐 남 탓할 수도 없는 상황. 결국 터덜터덜 집으로 향합니다. 두둥. 충격받은 엄마의 폭풍 잔소리 스타트. 아주 집안이 떠내려가라 잔소리 폭격이 쏟아집니다. 어째 참 서러운 하루네요. 늦은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바로 경찰 아저씨의 전화였는데요. 역 옆에 버려진 자전거를 찾았다고 하네요. 기뻐 날뛰는 아리와 여전히 끓는 엄마의 모습으로 마무리. 어디를 가든 자전거가 넘쳐나는 일본. 일본의 자전거 보유 대수는 약 6,870만 대로 우리나라의 1,127만 대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많습니다. 거의 국민 1인당 자전거 한 대씩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매일같이 장을 보는 엄마, 학생들의 학교 통학, 아버지의 출퇴근, 특히 지방도시로 갈수록 자전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죠.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렇게 자전거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첫째, 철도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일본의 철도는 민영화 이후 여러 회사가 노선을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번 요금을 내면 일정 구간까지 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노선을 갈아탈 때마다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거죠. 둘째, 자동차 소유의 높은 장벽. 차를 사고 싶다? 그럼 주차 공간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도심에는 주차장 임대료가 한 달 수십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고요. 거기에 2, 3년마다 의무 차량 검사까지. 차 사서 자유를 얻으려다 돈에 발목이 잡히는 꼴이죠. 그에 비해 자전거는 유지비는 사실상 제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탈 수 있으니 세대불문 자전거가 일상에 녹아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많다 보니 그만큼 도난 피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자전거 도난 건수가 무려 12만 8천 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물론 방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도난당한 자전거 10대 중 6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함정. 더 충격적인 건 자전거를 훔친다기보다는 잠깐 빌려도 괜찮다는 인식이 남아있다는 거라고 하네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 오늘 저녁 반찬은 바로 엄마표 어묵 간장 무조림. 따끈한 쌀밥 위에 조림무 하나 올려 먹으면 이건 밥도둑을 넘어서 거의 밥 강도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 하나. 반찬은 어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밥, 국, 그리고 메인 요리 끝. 반찬이라고 해봤자 샐러드나 채소 무침 정도가 전부입니다. 고기볶음, 생선조림, 나물무침, 김치까지 밥상 가득 차려놓아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눈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죠. Right?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서민들의 밥상은 매우 단촐했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봤자 생선 한 토막이나 된장국 한 그릇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정작 밥은 두둥 큰 그릇에 산더미만큼 담아내 먹는 게 국룰이었죠. 이렇게 많은 양의 쌀밥을 먹으려면 반찬의 간은 상상 이상으로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일본 만화 보면 매실절임이나 연어구이 하나로 도시락 하나 다 퍼먹는 에피소드가 결코 과장이 아닌 거죠. 즉 반찬은 밥을 든든히 먹게 해주는 조연에 불과했고 다양한 반찬보다는 짠맛이 강한 소량의 반찬이 정착하게 된 것. 1950년대 이후 일본은 빠르게 서구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빵과 우유, 고기 같은 서양식 식품이 보급되면서 쌀 소비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 생활 수준이 높아지자 육류와 유제품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예전처럼 산더미 같은 공깃밥 대신 작고 단정한 크기의 밥그릇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하지만 밥상에 대한 인식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인공은 쌀밥, 반찬을 곁들이는 구조는 그대로 고정. 결국 밥의 양은 줄었어도 밥상의 구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밥, 된장국, 메인 반찬, 절임, 조금 이 단순하고 전통적인 틀은 오늘날까지 일본 밥상의 기본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이렇듯 반찬 가지수는 적지만 밥상에 빠지지 않는 대표 반찬들이 있습니다. 짭짤하고 새콤한 매실절임, 우메보시, 오이, 배추, 가지, 무 등을 절여 만든 각종 츠케모노, 달콤 짭짤한 계란말이, 타마고야키, 대표적인 밥도둑 명란젓, 김가루, 가스오부시, 깨, 멸치를 섞어 뿌려 먹는 후리가케, 김, 다시마, 조개 등을 간장과 설탕에 졸인 츠쿠다니. 소박하지만 빠질 수 없는 단골 반찬들입니다. 고작 반찬이 한두 개뿐이라니 아무리 봐도 아쉽네요. 승민 엄마와 함께 저녁 장거리를 보러 온 엄마. 오늘은 어떤 반찬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짜자잔! 오래전에 유행했던 식초콩 발견. 승민 엄마 피셜. 식초콩을 먹으면 변비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뻣뻣한 몸도 부드러워진답니다. 이걸 안 살 수가 없죠. 그날 저녁 관광지로 식초콩 배식에 나선 엄마. 과연 가족들의 반응은? 코를 마비시키는 이 엄청난 식초콩의 냄새. 이후 희생양으로 동동이가 첫 시식을 해봤지만요, 도저히 이건 먹을 수가 없다며 먹배. 그렇게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엄마의 식초콩 먹이기는 계속되었지만 끝끝내 실패하고야 말았죠. 한 달 뒤 저녁 찬거리를 고민하던 엄마는 찬장에 올려두었던 식초콩을 발견하고 이걸 화분의 비료로 쓸까 악기 퇴초용으로 뿌려버릴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두둥, 에라 모르겠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잔반과 함께 볶아버립니다. 엄마표 신내나는 식초콩 볶음 완성. 그렇게 식초콩 볶음과 사색이 된 가족들의 얼굴로 마무리. 1987년 일본을 강타했던 식초콩 신드롬.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가수 세가와 에이코는 자신이 본래 현역 씨름부에 맞먹는 체형이었지만 식초콩 다이어트로 인해 25kg를 감량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콩을 6일간 식초에 절인 뒤 아침 저녁으로 5알씩 먹어주면 다이어트와 미용에 특히 좋다고 했죠. 이후 일본 전역 주부들에게 식초콩 다이어트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한 일본 대학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식초에 콩을 담가 만든 식초콩은 아미노산과 초산, 유산, 유기산 등의 식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과 콩에 풍부한 칼슘, 마그네슘, 레시틴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밝혔는데요. 딱딱한 콩을 식초에 담가 놓음으로써 부드럽게 섭취가 가능할 뿐더러 콩의 영양성분 손실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고 하죠. 하지만 대량으로 섭취하면 위와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양만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맛이 어떻냐고요? 네, 아린의 반응이 찐입니다. 이 식초콩 보기에는 낫또와 비슷해서 먹기 쉬울 것 같지만요, 코를 찌르는 식초의 향과 콩의 비린맛이 합쳐진 대환장 파티. 떫고 시큼하고 날이 갈수록 맛이 이상해진다. 처음 먹었을 때는 기절할 정도로 맛이 없었다. 입안에 남는 풋내와 식초 냄새는 최악. 실제 일본 주부들의 반응도 냉담 그 자체. 그래도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니 코를 잡고 참고 먹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식초와 콩의 만남이라니 저는 포기.
아따맘마 속 수많은 여름 에피소드들, 이런 장면 또 이런 장면 보는 사람마저 후덥지근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름날 가장 고생하는 건 바로 엄마. 기껏 힘들게 밥 차려줘봤자 음식이 뜨겁다, 맵다, 맛이 별로다, 아주 돌아가면서 화를 돋구고요. 얼음 동동 시원한 국수 요리에 차가운 연두부 요리를 해줘봤자 이건 또 질린다고 난리.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원. 특히 현실 고증이 미쳐버렸던 이 에피소드. 오늘도 점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선 엄마. 땅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푹푹 찌는데요. 마트까지 가는 길은 뭐 이리 길게 느껴지는 건지. 그래도 마트 하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신나게 이것저것 담고 한가로이 쇼핑을 즐깁니다. 까지는 좋았으나 신선식품을 구매한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엄마. 가족들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일념하에 뛰고 또 뛰었죠. 결국 더위를 먹어버린 엄마의 모습으로 마무리.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여름날 냉면에 묵사발에 콩국수에 이올치올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삼계탕 한 그릇 하지만요, 일본에서는 여름 내내 면 요리만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정말 푹푹 찌는 일본. 차가운 국수는 대표적인 피서음식이었는데요. 면은 뜨거운 물에 데친 후 차가운 물에 헹구는 게 기본. 흐르는 계곡물에 수로를 설치해 국수를 건져 먹기도 하고요. 반 가른 대나무에 물과 소면을 흘려보내 먹기도 하고요. 더운 날이면 집집마다 시원한 국수 먹는 게 국룰이었죠. 실제로 일본의 한 식품회사에서는 전국 47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름 면 요리에 관한 앙케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사계절 중 여름에 면을 먹는 빈도가 82.8%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96.9%가 차가운 국수 요리에 해당되었다고. 이외에도 별의별 여름 요리들이 넘쳐납니다. 첫 번째, 일본식 한국 냉면 요리인 모리오카 냉면. 모리오카 냉면은 제일 한국인들을 통해 일본에서 현지화되어 만들어진 일본식 한국 냉면 요리로 소뼈 등을 푹 고아 만든 진한 국물 베이스에 밀가루, 전분가루 등을 넣은 쫄깃한 면을 적셔 먹는데요. 김치 토핑이 올라가 있어 의외로 매운맛이 강하다곤 하지만 매운맛 내성 맥스인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소고기 묵국 수준이라고. 둘, 일본식 중국풍 라멘 요리인 히야시추카. 차갑다는 의미의 히야시와 중화의 준말인 히야시추카는 1930년대에 센다이의 중국집들이 여름철의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전파되었다고 하는데요. 차가운 면 위에 오이, 숙주나물, 달걀지단 등을 올려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수요가 많다고 하죠. 이 밖에도 이시카와현의 가지국수, 토치키현의 딸기국수, 시즈오카현의 초된장소면 등 수많은 면 요리 레시피가 넘쳐난다는.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면 요리가 최고인 것 같네요. 오늘따라 닭고기가 땡기는 엄마. 단짠단짠 볶음으로 해먹을까? 아니면 담백하게 구이로 해먹을까? 한참을 고민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 엄마의 후각을 강타하는 향긋한 숯불구이 냄새. 기름기 좔좔.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하는 이 비주얼.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바로 플렉스. 오늘 저녁 반찬은 닭꼬치로 결정합니다. 힘들게 저녁 만들 일도 없겠다. 기분이 잔뜩 업된 엄마. 닭꼬치에 매콤한 후춧가루 촥촥 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후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으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두둥. 닭꼬치 실종 사태 발생. 열이 잔뜩 오른 엄마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는데요. 엄마의 무서운 눈빛에 끝내 이실직고하는 아리와 동동이. 아리는 대파닭꼬치 3개, 동동이는 염통꼬치 3개. 그렇다면 염통꼬치를 다 먹은 범인은? 네, 아빠가 염통을 싹쓸이했답니다. 어째 오늘 저녁은 없을 것 같죠? 이후 멘탈이 탈탈 털려버린 엄마의 모습으로 마무리. 퇴근 무렵 일본의 번화가를 걷고 있으면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시원한 맥주 한 모금에 닭꼬치 한 입이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일본식 닭고기 꼬치 요리인 야끼토리. 야끼토리는 닭의 여러 부위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꼬치에 끼워 구운 꼬치 요리로 술안주, 밥반찬, 간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먹는 일본의 소울푸드입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 간식에 가까운 포지션이지만요, 일본에서는 대중화와 고급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음식으로 격식을 차린 식당에서도 동네의 평범한 이자카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일부는 밥과 된장국, 꼬치 2~3개만 시키고 반찬으로 삼아 1000엔 이내에 가성비 식사를 하고 가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야끼토리 가게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겐 주문하는 것 자체가 큰 난관입니다. 날개, 다리살, 목살, 연골, 가슴살, 엉덩이살, 닭껍질, 닭벼슬, 심장, 간, 비장, 닭똥집. 뭐가 이렇게 많아? 네, 한국은 올리 닭다리살로 구성된 닭꼬치가 대중적이지만 일본은 닭의 모든 부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적인 네기마. 네기마는 가장 베이직한 메뉴로 다리살 사이에
한입 크기로 자른 대파를 꽤 구운 파 닭꼬치를 뜻합니다. 매운맛은 줄어들고 감칠맛이 살아난 대파는 닭고기와 찰떡궁합, 맥주가 술술 들어가죠. 다음은 달게 넓적다리살 모모. 닭다리살은 말해 뭐해 적절한 지방과 고소한 맛이 일품. 구우면 바삭바삭 고소한 닭껍질 카와. 닭껍질은 은근 매니아층이 있는 인기 메뉴 중 하나인데요. 보통 목 부분에 껍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엄마의 페이보릿인 염통꼬치 코코로. 살코기보다 쫄깃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염통은 크기는 작지만 육향도 진하고 간장 소스와 궁합이 잘 맞아 먹다 보면 열꼬치 순삭. 재밌는 점은 집집마다 고유의 소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먹는 재미가 있다는. 일본 여행 가면 야키토리는 종류별로 싹 다 먹어봐야겠네요.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일본 문화. 오늘은 시원한 맥주가 땡기네요. 마무리. 아직 아따만 맛 속 신기한 일본 학교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오징어 버터구이